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어음수표법 별도로 이렇게 특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9월 말쯤에 여러분이 마무리해드린 게 맞지만 이렇게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수표법을 이 상법 본 강의에서 조금 별도로 떼어내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게 된 이유는 제 기본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이외의 학생들이 좀 어음수표법만 좀 듣고 싶다.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과거에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던 학생들은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 같이 함께 페어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3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여러분 4회 정도 해서 이 강의를 할까 하는데 어음수표법이 사실은 이 법무사 강의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세 문제는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또 신경을 쓰면 그렇게 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정복해 볼 수 있는 게 어음수표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어음수표법의 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고요. 또 어음수표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음수표법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왔나요? 여러분에게 한 번에 끝내는 어음수표법 특강에서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제 유력 쟁점도 해보고요. 핵심 개념 판례, 조문 기출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기본 강의에서 그 짧은 기간 1회, 2회에서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 나왔던 것 위주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1회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과연 얼마나 와닿았을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늘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따로 떼어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 날 때 이렇게 짬짬이 한번 어음수표법을 들어보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움 줄 거고요. 그리고 좀 이 강의를 누가 들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짧은 시간에 어음수표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 맞죠? 수험생 맞죠? 상법 고득점을 희망하는 수험생. 그렇습니다. 상법에 보면 법무사에서 보험법이 있고 해상법이 있고 항공법, 어음수표법이 다 포함되어 있죠.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참 다 하긴 어려운데 또 시험에 나와요. 버리긴 또 아까운 게 있습니다. 특히 이 해상법 항상 두세 문제 나오죠. 또 어음수표법 두세 문제 나오죠. 그래, 나는 이걸 버릴 거야. 그러면 보험법 버리고 어음수표법 버리고 해상법 버리면 9문제를 버려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있죠. 상법의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 합격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 상법은 법무사 1차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하는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분량이 많지만 잘 정리하면 양도 적고 또 나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다 없애면 고득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상법 고득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3개를 챙기라는 거죠. 여기 어음수표법에서. 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들 있죠. 어음수표법이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이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이 법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거기에 맞도록 정해져 있죠. 그 용어를 또 숙지해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음수표법을 좀 이해를 좀 해보자. 좀 뭐 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실 암기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어음수표법을 한번 이해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좀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림을 통한 어음수표 구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PPT를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는 전부 PPT 강의가 될 것이고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그림을 좀 그려서 어음수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 그리고 판례 사례를 분석하겠다. 그렇죠. 어음수표법 판례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한두 문제씩 나오면 이게 사안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용어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로 직감적으로 답을 골라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분석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해놓게 되면 그 지문이 아주 쉬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음수표법의 기본 내용을 아주 스마트하게 설명하고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문을 통한 기출 경향 파악도 한번 해보죠. 사실 뭐 나중에 가면 특히 이제 어음법이라고 해서 이제 환어음법이죠. 가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쭉 사실 조문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체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음법을 좀 이해하면서 시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만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 나오지만 전체 틀을 보는 눈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인데, 교재 부분은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뭐 다 갖고 있죠. 이 법무사 상법 강의입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이 법무사에 필요한 만큼의 양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밑줄도 잘 쳐져 있고 자랑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얇게 돼 있어요. 원래 상법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양이 많고요. 그걸 여러분이 다 해가지고는 법무사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줄이고 필요한 만큼 스마트하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교재는 이 법무사 수험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만든 교재라는 거죠. 아주 압축적인데 요 안에 보면 어음수표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추출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듣는 학생들은 그 교재를 하시면 되고 기본 강의 안 듣고 외부에서 나 어음수표법만 좀 정리하겠다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또 이 책 사면 돈 많이 들죠. 비싸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음수표법만 따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특강 자료를 해서 제 교재에 있는 그 뒷부분만 얇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쫙 뽑아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하고요. 그래서 이 특강 자료는 뭐 우리 제 기본서의 내용하고 똑같은 특징입니다만은 중요 내용에 대해서 밑줄 쳐져 있고요. 핵심 단어를 강조해놨습니다. 어음수표법 최종 정리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알겠죠? 기출지문과 출제 가능 판례를 모두 반영했고요. 어음수표 조문과 이론을 한 권으로 단권화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어음수표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양도 작다. 하여튼 그렇게 교재까지 설명됐습니다. 알겠죠? 교재까지 설명됐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바쁜 분이죠. 사실은 여러분 수험생들은 사실 항상 마음이 바쁩니다. 바쁘고 여유도 없죠. 사실은 빨리 합격해야 되니까. 그런데 항상 수험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좀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급하게 간다고 급하게 먹는다고 다 소화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잘근잘근 씹어서 내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특히 상법도 그런데 여러분 뭐 상법은 그렇고 다른 과목들 있죠. 민법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거기도 굉장히 들어올 때는 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고도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그렇지만 저는 쓸데없는 말을 빼고 정확한 내용만 여러분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상법이죠. 상법, 어음, 수표법. 법무사 수험의 요 범위라고 했죠. 지금까지 제가 기본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민법,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리 상법이 있는데, 특별법의 상법이 있는데, 총칙은 이 상인의 그죠? 주체가 핵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행위 문제라고 했죠. 민법도 마찬가지죠. 주체와 행위죠. 주체 행위. 사람이 주체고, 그리고 법률 행위였죠. 그럼 상법은 뭡니까? 상인인 주체가 상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해가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강론으로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까지 여러분하고 잘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어음수표법이죠. 어음수표법입니다. 그래서 등장합니다. 잘생긴 어음수표법인데 우리 이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못생겼다 그러면 진짜 못생겨지는 거죠. 미우면 진짜 미운 거죠. 이뻐해야 됩니다. 어음수표법을 아주 이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3점을 선사합니다. 알겠죠? 3점이 아니고 문제 3개의 정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단 말이죠. 미워하면 안 줍니다. 지금부터 어음수표법을 사랑하고 여러분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어음수표법에 우리 첫 강의니까 중요한 거는 이 어음수표법 자체를 장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큰 목차 위주로 전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장악이 안 되면 민법은 오리무중입니다. 산속에서 헤매는 거죠.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리 찾으시는데 목차만큼 논리적인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목차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세부적이고 필요 없는 내용까지 암기하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이 장하게 되셔야 돼요. 자, 어음수표법 어떻게 장할까요? 3개 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3개 장. 총론, 저는 이제 총론, 원래는 어음법, 수표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어음수표법을 하도록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총론, 어음법, 수표법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어음과 수표법에 공통되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음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법에서 나타나는 주체, 행위, 그리고 법률의 행위에 대한 대리라든지 이런 행위들 문제 있죠. 이런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안에서 설명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뽑아서 논리적으로 총론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하고 순수하게 법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에 따라서 어음법, 수표법을 정리를 해 갈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보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어음, 수표법은 이렇게 3개 장. 일단 처음 접할 때 외워야 될 목차 3가지. 이건 금방 외우죠? 총론, 어음법, 수표법. 구성되어 있다. 자,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3개만 알면 다 끝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 총론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수표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음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가 여러분이 크게 스크린이 돼야 돼요. 큰 제목 위주로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이 시험장에 갔을 때 사실 답을 다 줘요. 어디서 문제 나왔다는 걸 이미 힌트를 다 줍니다. 왜?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어음 수표법에서 뭐죠? 어음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라. 아니면 어음 발행과 관련돼서 잘못된 거 고르라. 이미 발행, 위조, 변조, 알겠죠? 배서, 양도, 제목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키워드 목차입니다. 그럼 어때요? 배서, 양도. 그러면 그 배서, 양도 큰 목차를 거기서 내가 문제를 냈다라고 문제를 던져주면 벌써 배서, 양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스크린이 쫙 돼야 되죠. 그러면서 지문을 딱 보면서 어때요? 그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연결되면서 검색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제목 봤는데도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건지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린 거나 진비 없어요. 한참을 생각해서 맞췄다? 그거는 틀린 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문제당 어때요? 시간을 너무 할애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객관식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 항상 하셔야 됩니다. 빨리 검색하고 빨리 내가 답을 골라내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큰 목차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스크린이 돼야 돼요. 스크린. 알겠죠? 자, 그러면 1장 총론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나 볼까요? 처음에는 서술을 할 겁니다. 이 서술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저는 이 앞쪽에서 어음에 대한 전체를 다 설명할 겁니다. 물론 그림으로요. 그래서 어음 수표에 대해서 완전히 어때요? 만약에 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만 들어도 어음 수표법이 다 장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음 수표 처음 하시거나 안 봤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체 구조를 여기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환어음,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가 뭔지 알겠죠?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2절에 가보면 어음 수표 행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죠. 법률행위죠. 민법에서는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뭐죠? 상행위라고 했죠. 어음 수표법에 뭐가 있어요? 어음 수표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음 수표법을 공부하는데 어음 수표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물론 찍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한두 개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음행위,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혼자 합니까? 아니죠. 사적 자치의 확장을 위해서 제3자에게 나의 수석처럼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뭐죠? 대리죠. 특히 제3법적 법률 관계에서는요, 이 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가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어음 수표 행위도 제3법적 법률 행위입니다. 대리 대행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 대행이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리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음 수표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강론에 다시 말해서 어음법에 가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또 이 대리와 대행과 관련해서는 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도 됐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뽑아내서 설명을 함께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대리 대행은 어음 수표행위이기 때문에 어음에 대한 공통 내용이 될 수 있고 수표에 대한 공통 내용이 될 수 있죠.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어음 수표의 위조 변조. 특히 어음 수표, 위조 변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재산적 내용이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것이 어음 수표 그 하나죠. 그래서 위조 변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조 변조도 그때요. 어음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고 수표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죠. 공통되죠. 그래서 앞쪽으로 뽑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앞쪽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음 수표법상의 권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꺼번에 뽑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음 수표법상 권리죠. 권리.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행사하고 또 언제 소멸하느냐. 이 문제죠. 우리 민법의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또 권리 마찬가지죠. 권리 취득하고 그죠? 행사하고 소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의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음 수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번 지금 이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득상환 청구권. 이득상환 청구권이 이 안에 주제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이득상환 청구권. 이 이득상환 청구권은 민법에 가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내용들 있죠. 법률 관계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 있죠.
채권 채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법률행위 이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있죠. 항상 법은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었는데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려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합니다. 그런데 어음수표에도 어때요? 나중에는 결국 가보면 어음수표가 거의 끝나고 나서 문제, 어음수표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결국 가보니 어때요? 이익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누군가는 이익을 얻은 거죠. 누군가는 손해가 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뭔가 다시 공평을 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인데 이게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청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절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음을 이해하려면 이 실질관계를 모르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몰랐다 하더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겠지만 어음수표를 기본적으로 할 때 조금만 설명 들으면 되는 거죠. 어음이 왜 발행되는 것이죠? 어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원인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물건을 받았다. 그럼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렇죠. 돈 없을 때 뭘 줘야 돼요? 외상해야 되겠죠. 외상으로 주는데 그냥 외상 그러면 받아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뭔가 종이에라도 이렇게 써서 내가 언제 돈을 줄 테니까 외상하자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어음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사는 관계 있죠. 이게 원인 관계를 하고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되는 거죠? 수표 행위가 발생되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 관계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원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 관계. 알겠죠? 그래서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의 둘 간의 어떤 상관관계 문제, 이러한 법률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장 총론에 상당한 중요한 주제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장에는 그런 게 있고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스크린할 겁니다. 스크린하고 바로 들어갈 건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어음법 자체를 검토할 거예요. 어음법 자체를. 어음법에 가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발행, 뭐 배서, 알겠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법조문에 나열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법조문이 어음법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 배서, 인수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시 말해서 어음 행위에 나타나는 기본적 순서대로 목차가 잡혀 있어요. 알겠죠? 그걸 설명할 건데 그 목차가 바로 2장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발행, 배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음법에 나오는 것 주제 중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오고 또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다른 어음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멍이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약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안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발행, 배서, 특히 인수 부분에서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인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음을 전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빼지 않고 같이 설명하면서 강약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증. 어음에도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돈을 지급해야죠. 어음 자체는 뭡니까? 어음은 외상증권이라고 했죠? 외상증권. 외상증권입니다. 그죠? 외상증권. 언제 내가 돈을 갚겠다는 외상증권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차용하는 그런 어떤 소비대차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외상. 알겠죠? 가장 쉽게. 그럼 나중에 가서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주제 쭉 연결해보면 그리고 상환청구라는 게 또 나와요. 상환청구는 뭐냐면 간단하게 일단 지금 개관이 설명할 겁니다. 마지막에 어음수표를 날짜에 맞춰서 가지고 갔더니 채무자가 난 돈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게 뭐죠? 지급 거절이죠.
알아서 하면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어때요? 이 엄을 받은 사람 있죠. 이 받은 사람에게 다시 가서 야, 너가 제가 준 채무자에 보니까 돈 달라고 안 주네? 너가 줘야 되겠다.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배서에 의한 담보적 효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엄을 넘겨줄 때는, 그죠? 넘겨줄 때는 배서를 하게 되죠. 이 배서는 내가 나중에 진짜 주채무자가 돈을 안 줬을 때 내가 책임질게. 라는 어떤 담보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상환 청구,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소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환 청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어음 참가, 복본, 등본, 이거 뭐 여러분 아시죠? 복본, 등본, 복사하는 거 아니면 원본을 그대로 같이 여러 개 만드는 거 이런 거 말하죠. 근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참가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음법 가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올 부분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구절 가보면 약속어음이 나오는데 이 약속어음은 환어음만 알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환어음의 모든 내용을 다 준용해요. 준용하지 않는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만 딱 검토를 하면 돼요. 조문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음법, 어음수표법은 사실은 환어음 조문 있죠. 환어음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죠? 유사하고 다른 점만 우리가 잘 살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이 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환어음하고 약속어음하고 수표가 있는데 환어음만 공부를 잘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환어음이 정확하게 안 잡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어음과 약속어음과 수표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양을 줄 수 없고 또 약속어음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책에는 많이 장황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인데 장황하게 설명해놨어요. 그 설명을 또 계속 읽고 있는 거죠. 수표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지 수표라는 말만 바꿔서 조문화 시켜놓은 건데 그때 가서 이 환어음이 정확히 안 잡히니까 거기 가면 또 어때요? 다시 읽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음 장악을 잘하면 양을 엄청 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표법은 어떨까요? 저는 수표법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수표법을 가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인지 모르겠지만 환어음의 조문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발행, 배서부터 쭉 다 나열해놨어요. 단지 내용을 가보면 거의 똑같아요. 약간 틀린 것도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용어를 어음에서 수표로 바꿔놓은 거죠. 그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수표법은 환어음, 다시 말해 어음과 다른 부분, 다른 점 있죠. 수표는 원래 원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표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수표가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조문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몇 가지 조문만 잘 살피면 나머지는 마인드를 뭐죠? 어음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취지와 이 목적을 위주로 해서 제가 목차를 한번 잡을 겁니다. 그래서 수표의 기본 내용을 쫙 한번 설명하고요. 특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이거죠. 어음과 다른 점이 이 수표 뭡니까? 신용증권화. 다시 외상증권이죠. 외상. 외상이 뭔지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외상. 이 외상증권. 외상증권화 하는 걸 방지하고 다시 말해 수표만 가져가면 현금처럼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수표죠, 수표. 현금처럼 현금을 대용해서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수표란 말이에요. 어음하고 좀 달라요. 어음은 나중에 신용증권이에요. 가져가면 나중에 돈을 줄 거라는 믿음 하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이 쪽지죠. 그렇죠? 근데 수표는 어때요? 그 안에 돈이 다시 말해서 재산권이 화체된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현금하고 똑같이 쓰일 수 있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표의 기능이죠. 그래서 수표의 증권화, 신용증권화 하는 외상증권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제어하기 위한 이 제도라기보다도 법조문이나 규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선일자 수표, 이런 부분도
수표에는 약간 특징적인 조문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수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표에 또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 검토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표 다 끝났죠? 어음 수표 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 제가 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목차 속에서 그 내용이 거기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쫙 스크린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하셔야 됩니다. 듣고 있으면 시간 낭비죠. 알겠죠? 제 강의도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한두 번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악이 되면 제 강의 들으면 안 되죠. 빨리 다른 과목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제1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이제 계속 그려드릴 건데 수표 제가 앞쪽에 회사법, 상법 이번에 제가 처음 시도했지만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상법 앞쪽에 상법 총론부터 회사법, 그 상행위부터 총론, 그 다음에 회사법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상법을 표현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한 이번에는 주어진 시간 하에서 많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표법도 이렇게 목차도 이렇게 여러분이 순서별로 한번 시각화시켜 봤는데 아까 봤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이렇게 시각화해서 정리한 건데요. 총론의 주요 주제를 이렇게 순서 잡아서 나갈 겁니다. 아까 보셨죠? 서설 보셨죠? 서설 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수행위는 어음 수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리대. 어음 수표 행위도 어때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죠. 근데 수표는 특히 대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대리와 다르게 또 대행도 함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념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조변조. 중요한 주제죠. 위조변조.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하면 위조변조입니다. 위조변조 알겠죠? 꼭 잘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음수표상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관계를 검토하면 총론이 끝나요. 총론이요. 끝나고 바로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2장은 또 어떻게 되냐? 한 복습하는 겁니다. 2장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처음에 발행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어음법에 대한 순서입니다. 어음법의 목차 그대로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어음법 목차 그대로요. 발행 있죠? 발행. 두 번째 배서 나오죠? 세 번째는 인수 나오죠? 인수. 그리고 보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기. 법조문의 목차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만기. 그리고 지급. 다음 상환 청구. 알겠죠? 상환 청구. 다음에는 참가. 참가. 그 다음에 복본, 등본. 여러분 오시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강사가 아무리 잘해봐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사를 좋다 나쁘다 평가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강사의 좋은 점, 장점이죠. 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섭취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야지 저 강사가 나쁘다 좋다 장단점 분석하고 있고 그걸 설파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강사님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장점을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강사님들을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평론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사님이 나에게 맞다 안 맞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강사님 정말 좋다.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해봤는데 가봤는데 너무 유명하다는 거죠. 근데 저하고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찾아갔는데 저하고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아주 저하고 매치가 잘 돼서 도움이 많이 받은 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강의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느냐 아니냐 안 주느냐 그리고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쭉 오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게 머리.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전체 목차가 머리에 들어야 된다 할 때 세부적인 필요 없습니다. 최소 이 정도의 목차가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도 목차가 들어오지만 특히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규정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어들이 있단 말이죠. 민법이나 상법에 없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용어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만이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영어 단어 모르고 영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단어를 외워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법마다 고유한 용어와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습득했을 때 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법도 마찬가지였죠. 상법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여러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용어 어떤 게 중요하냐? 처음 할 때 잘 모르잖아요. 어딜 보면 되죠? 법조문 보시면 돼요. 법조문에 목차 있죠? 목차. 절까지 정도의 목차가 중요한 키워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거. 보증, 만기, 지급, 상환 청구 이런 것들 상법에 보셨어요? 민법에 보셨습니까? 없죠? 어음수표법의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은 만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상환 청구와 관련해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 상환 청구 나오면 딱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어떤 목차가 쫙 잡히는지 떠올라야 되죠. 비어져 있지만 전 여기 다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죠?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참가, 복본, 등본 이렇게 목차가 잡혀 있습니다. 변조, 그리고 시효 문제. 어음도 시효가 있죠? 그리고 통식. 여기 오히려 통식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통식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약소고음이 이렇게 들어있죠. 요게 전부예요, 여기 전부.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노력 안 하고 어음수표법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3개 포기하십시오. 알겠죠?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고로움도 안 한다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기니, 알겠죠? 만기니 또 뭐 이런 거 있죠? 변조, 시효 부분, 통칙 부분 있죠?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앞쪽에 총론 있죠? 총론에서 1장 총론에서 다 설명을 끝내버릴 겁니다. 끝내버리고 오면 어때요? 발행이나 배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여기서 다 검토를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전체가 다 있다는 알아놓고 그리고 통칙에서 다시면서 총론에서 여기서 뽑아서 설명한다 이거죠. 이런 거 변조, 시효, 통칙, 만기 이런 것들은 어음이나 수표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서 설명해야 되죠. 굳이 여기 와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설명을 하겠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어음 수표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수표는 따로 목차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 목차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해서 어음 수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완전 스크린 한 겁니다, 여러분. 좀 빠르겠지만 스크린 했습니다. 전혀 모르겠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도 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수표법 이제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 들어가 보면 이제 총론을 할 겁니다. 알겠죠? 총론을 할 건데 총론의 주요 주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무리 자주 봐도 그죠? 불필요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은 알겠죠? 목차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암기합니다. 많은 걸 암기할 거 없어요. 주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서술 있고 어음수표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 어음수표 행위 대리 대행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위조 변조 있다. 그리고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어떤 내용이 있다.
어음수표 실질관계 6개 딱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서술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나온가. 근데 책 덮으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거는 뭐냐면 다 안 나오지만 반복을 안 했기 때문이죠.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걸 한번 쭉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차의 내용이 떠오르는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두 번 해서는 잘 안 되겠죠?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제 서술 들어가 볼까요? 서술입니다. 1장 총론의 주요 주제 쭉 이제 스크린 되죠?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겁니다. 서술을 할 겁니다. 그럼 서술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 이제 교재 페이지 516이라고 되어 있죠? 어음수표법 총론하고 제1절 서술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어음수표의 의 하면서 밑에 환어음과 약소음 비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또 환어음과 수표의 비교 표가 나와 있죠? 참 좋은 표입니다, 사실은요. 참 좋은 표인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음수표를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어음수표를 다 하고 나서 이 표를 한번 쭉 보시면서 스크린 되고 이해된다면 여러분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는데 서론엔 이게 나옵니다. 어음수표의 의. 도대체 어음수표가 뭐냐? 그렇죠? 특히 그 어음수표의 개념 정도, 그리고 모든 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물들은 다 뭐가 있죠? 성질 내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질 내지 특성. 어음수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나름의 어디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 하면서 잠깐 보면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의 지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여 놓으면 어음수표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암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간략하게. 이것도 암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어음수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간단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있죠. 이 법. 어음수표법 자체에 대한 뜻은 뭐고 특징은 뭐냐 하는데 의 볼 건 없고요. 특징만 간단하게 살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 516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뭐라고 나오죠? 책에 보면 이게 나오죠. 환어음이 뭐고 약소음이 뭐고 수표가 뭔지 개념 정리가 딱 나옵니다. 요거는 암기가 아니더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 개념이 있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좀 그러나요?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해서 환음이 뭐지? 약소음이 뭐지? 수표가 뭐지? 한마디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압축적으로 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알겠죠? 그게 이제 키워드들이 나올 건데 그게 환음을 특징 짓고 약소음을 특징 짓고 수표를 특징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음은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어놓고 검토해 볼게요. 어음의 발행인이 누구에게? 지급인에게. 발행인이 또 누구고 지급인은 또 뭐야? 막 주체가 나오죠? 처음엔 좀 그런다 그랬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급인이라는 용어도 모르고 발행이라는 용어도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또 만기는 뭐야? 국어사전적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따라와 보십시오. 이 발행인이 주체가 나옵니다. 발행인. 그래서 어음수표는 주체가 나오는데 주체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발행인, 수치인, 배서인, 그죠? 소지인.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급인. 몇 개 안 나와요. 그런 주체들을 몇 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발행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주는 자를 지급인이라고 합니다. 지급인. 그래서 어음이나 환어음이나 약소음이나 수표는 어때요? 주체가 좀 달라요. 아시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발행인, 지급인
어음금액 언제? 만기.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주겠다는 기간인 거죠. 만기의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뭘 준다? 뭘 준다? 지급한다는 돈을 준다는 거죠. 지급할 것을 어떻게? 무조건 위탁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위탁. 무조건. 조건을 달면 안 돼. 어음수표의 특징입니다.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요.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어음수표는요. 그래서 무조건 위탁하는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어때요? 발행인, 지급인. 그 다음에 무조건 위탁. 핵심이 뭐예요? 환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죠 또. 그러면 약소금은 어떤가 볼까요? 약소금은 어음의 발행인 나왔습니다. 발행인 나왔어요. 주체가 하나 나왔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자신이 누가 돈 준다고요? 자기 자신이. 발행인이면서 본인이 돈 주겠다는 거죠. 본인이 발행해주면서 내가 돈 줄게. 너 나중에 이 어음을 가져오면 내가 돈 줄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환음은 내가 돈을 이렇게 어음을 만들어 주는데 이 돈은 나에게 오지 말고 제3자인 지급인이 있는데 그 자에 가져가라. 그러면 돈을 줄 것이다. 이게 환음이고 약속은 어때요? 발행을 하는데 야 나중에 나에게 와. 내가 돈 줄게. 자신이 언제 그 기간 끝났을 때 만기에 어음 금액을 어음상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도 똑같아. 뭐라고요? 무조건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죠? 위탁 그랬죠, 위탁. 여기 뭐예요? 약속이죠. 요겁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제3자니까 남에게 돈 주라고 위탁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약속음. 알겠죠? 이거 돌아온다 그래서 이건 환음. 어쨌거나. 주체 알겠죠? 주체. 개념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발행인 나왔죠? 주체 누구 나옵니까? 그 다음에 지급인 나왔죠? 뭐가 비슷합니까? 환음과 비슷합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약간의 환음의 수표는 어때요? 약간의 수표의 원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맞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환음과 다른 제도를 약간 두고 있지만 구조는 완전 똑같습니다. 지급인에게 수표 금액을 수표상 권리자에 지급할 것을 무조건 여기도 뭐죠? 위탁. 지급인이 있기 때문에 뭐와 같아요? 환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표 어렵지 않네. 뭐예요? 환음과 똑같네. 그럼 환음을 제대로 알면 수표는 뭐죠? 거의 90%를 다 알게 된 거네? 그렇습니다. 약소금. 구조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단지 어때요? 주체, 지급인이 없을 뿐이지 만기에 돈 주는 건 똑같죠?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약소금의 다른 점만 살피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환음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는데. 느껴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제 가면 느껴집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죠.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3개를 딱 그릴 건데, 이 그림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십시오. 따라 그려보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에는 잘 안 될 겁니다. 한두 번 듣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뭐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따라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다 환음에 대한 구조를 다 그릴 수 있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환음과 약소음과 수표의 전 과정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거든요. 이 어음 수표가 왜 어려웠냐면 강의를 하거나 또 여러분이 책도 볼 때 뚝뚝뚝 끊어져 있죠. 그렇죠?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가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는 끊어서.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부분적으로 좀 아는 것 같은데 전체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림을 잡아주고 가면서 그림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알아야 돼요. 용어가 뭔지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하여튼 암기를 지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서 그림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환음의 구조를 볼게요. 일단 제가 뭐라 했죠? 무조건 위탁한다 그랬죠? 무조건 위탁. 수표는 뭐라 했죠? 무조건 위탁. 약속음은 무조건 약속. 이해됐죠? 그래서 무조건 위탁.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처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따라옵니다. 발행이에요. 발행이 필요합니다. 주체를 다 나열할 겁니다. 환음에 나타날 수 있는 주체를 모두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첫 시간이니까 환음이 뭔지 한번 장악은 하고 들어가자고요. 알겠죠? 그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발행인 누구냐? 일단 발행인. 발행인 누군지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죠? 발행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급인이 나와야 돼요. 우리 개념해 보셨죠? 일단 가장 중요한 환음의 발행 조건이 이 두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급인이 없으면 환음이 아니에요. 필수 요건이죠. 개념에도 필수 요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행인과 지급인은 두 주체가 나오는데 어떠한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예요? 애인 관계? 갑과 을이 애인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 엄마 아빠 관계? 아니죠. 우리가 어음에서 필요한 법률 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하얀 줄과 파란 줄이 나올 건데 하얀 줄하고 파란 줄은 구분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하얀 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금 관계라고 합니다. 자금 관계. 자금 관계. 그러면 파란 줄은 뭐냐? 이겁니다. 어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행인과 지급인은 무슨 관계가 있네요. 관계가 있네요.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누구한테 받으라? 지급인한테 받으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가라고 그러면 될까요? 그 사람이 또 돈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렇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이러한 자금 관계, 서로 을이 갑에게, 조금만 설명하면 을이 갑에게 돈 줄 게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이걸 뭐죠? 자금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음을 발행하면서 누구한테 받으라고? 얘한테 받으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음 관계, 발행인, 어음 관계입니다. 자금 관계 있지만 어음 관계는 뭐죠? 지급인으로서 돈 받으라는 거죠. 돈 받으러 갈 거다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음 관계가 되는 거죠. 어음법적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림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용 다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친이 나타납니다. 어음을 발행하려면 누구한테 발행을 해야 되겠죠. 상대가 필요하죠. 그걸 누구라 하냐면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수취인. 그럼 수취인은 어떻게 하냐? 누구냐면 수취인과 발행인 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어음을 발행합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한테 어음을 발행해 줍니까? 그냥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어음 발행해 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한테 묻죠.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어음을 발행할 때도 이 수취인과 발행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하얀 줄 관계를 우리가 원인 관계를 합니다. 왜 원인을 하냐면 어음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한 원인 관계. 알겠죠? 어음이 발행될 수 있도록 제공한 원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어음이 발행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파란 줄이 나타나면서 뭐가 돼? 어음각이 나타나고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 따라옵니까? 이게 그림이다. 첫 번째 발행을 하는군요. 어음을 발행하는군요. 누구? 수친에게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어음을 발행할 때 원인관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발행인이 갑이 A에게서 물건을 5천만 원치 샀어요. 5천만 원 샀어요. 그러면 발행인은 갑은 어때요? A에게 돈을 5천만 원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외상해야 되겠죠. 외상하는데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수친이, 야,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뭐죠? 어음이 있잖아요. 야, 어음이라도 발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라고 하면서 발행해준 게 바로 어음이에요. 외상증권, 알겠죠? 그런 겁니다. 수친이 받았죠? 그럼 이 수친은 또 어때요? 이 어음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근데 보니까 돈 받으러 갈 날은 외상증권인데 돈 받으러 갈 날은 12월 달이야.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3개월 남았는데 또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와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갖고 있는 거는 외상증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또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B로부터 뭔가 재료를 사와야 돼요. 이 재료 사오는 원인관계 생길 수 있죠. 사옵니다. 사왔죠. 사오면 어떻게 해요? 이 A는 B에게 또 그 재료값을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아직 어음만 받아갖고 돈이 좀 없어. 안 돌아. 그럼 어때요? A가 B 보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어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받을래? 그랬더니 배서인이 알았어. 그거라도 줘. 하면 어때요? 어음을 넘겨주죠. 이건 발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받은 어음을 사용하는 거죠. 넘겨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음법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데 배서라고 합니다. 배서. 지금 몰라도 됩니다. 배서랍니다. 어음법적으로 어때요? 민법의 양도하고 좀 다르죠? 양도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똑같은 건데 어음법적으로 우리는 배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배서라고 합니다. 그럼 배서를 하는데 배서인이 그래요. A 보고 야, 이 어음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가져가서 안 주면 이거 어떡하지? 나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하니까 A가 뭐냐? 아, 걱정 마. 내가 그럼 보증을 세울게. 안 주면 내가 책임지는데 나를 못 믿겠다면 또 내가 보증인을 세워줄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음도 뭘 할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증을 합니다. 이걸 뭐죠? 보증행위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보증행위랍니다. 자, 배서인은 또 어때요? 이 배서인도 똑같아요. 또 뭔가 물건을 사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사오려면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또 누구? C에게서 물건을 사옵니다. 재료를 사오겠죠? 이게 원인 관계예요. 돈이 없습니다. 돈 뭔가 줘야 되죠? 받았던 어음 있잖아요. 어음을 던져줍니다. 이때도 뭐죠? 배서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배서인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수치인도 뭐죠? 배서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배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가인수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걸 가져왔을 때 안 주면 내가 또 줄게. 보증하기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참가인수에 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참가인수라고 합니다. 들어만 두세요. 그리고 소진이, 마지막 소진이, 물론 이게 어음이 쭉 돌겠지만 이 마지막 소진이 어떻게 하느냐. 지급인에게 날짜가 되어서 돈 달라고 합니다. 돈 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인수 제시합니다. 지급인님, 내가 이거 어음을 받았는데 당신 지급인이 됐는데 이 어음에 대해서 돈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인수할 겁니까? 라고 인수 제시하는 거죠. 인수할게. 알겠죠? 인수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았어. 인수를 하게 되죠? 인수할 때 제가 병이라 썼지만 사실 을이 어때요? 인수해버리면 이 병의 주체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인수했는데 이 인수인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급인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인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돈을 주겠다고 확답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인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이게 인수행위입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근데 인수 제시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만 난 인수 못해. 나 저 사람하고 갑하고 자금 관계 돈 빌린 게 있었는데 내 돈 갚아버렸어. 이젠 줄 것도 없어. 인수 안 해. 뭐죠? 이거를 인수 거절을 합니다. 인수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일로 내려와야 되겠죠. 거절한 행위죠? 거절한 행위입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인수 제시하고 안 주면 인수 거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수를 제가 지급 제시보다는 앞단계에 놨죠. 그래서 소지인이 한음에서는 돈 달라고 할 때 두 가지라는 거죠. 인수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급 제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수를 했잖아요. 만약에. 인수를 했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돈 달라고 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급 제시입니다.
당신 인수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돈 줘. 라고 지급 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을이 알았어. 알았어. 돈 줄게. 라고 을이 아니죠. 을이 곧 인수인이 됐으니까 인수인이겠죠. 인수인이 돈을 줍니다. 지급하죠. 돈 받으면 사실은 끝나버려요. 법률관이 끝나버리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죠. 끝나면 좋지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인수해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을 안 줘요. 요거는 이제 참가 지급인이니까 됐고, 돈을 달라고 해요. 지급 제시했는데 지급했더니 안 줘요. 안 줍니다. 이걸 지급 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받는 단계가 인수 제시하고 지급 제시 두 가지가 방법 있죠. 나중에 다 설명할 거고요. 거기에 끼어드는 게 뭐죠? 참가 지급이에요. 내가 돈 줄게. 라고 하는 지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 거절을 하게 되면 어때요? 참가인이 돈 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지급 거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할 거냐? 돈 주면 끝나지만 인수 제시 거절하거나 지급 제시했는데 거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C는 어때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야, B야. 네가 지금 배수해준 그 어음을 가져왔더니 돈을 안 준다 그러네? 네가 책임져. 이게 뭐라 합니까? 상환청구라고 그래요. 소구라고 하죠? 상환청구합니다. 왜? 요 배수할 때 있죠? 배수에 뒤에 이름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 사인이 뭐죠? 내가 책임질게라는 담보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담보적 효력에 의해서 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B는 그래? 알았어. 돈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때요? 앞쪽에 배수해준 수친한테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상환 청구. 이걸 재상환 청구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수치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올라가죠? 원래 발행인한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뭡니까? 요게 환어음의 전 과정입니다. 그림 따라오셨어요? 몰라도 따라와야 돼. 몰라도 따라오고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요? 이 어음습이 다 끝나면 여러분 환어음, 약속음, 수표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이 여기 나오든 알겠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몰라도 내가 확실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걸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죠. 시험장 가면. 됐죠?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또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원인 관계하고 어음 관계. 원인 관계가 만약에 그죠? 원인 관계는 항상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죠. 원인 관계 때문에 어음 관계가 발생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원인 관계가 뭔가 잘못됐다. 잘못되면 어음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없는 걸로 할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이 어음이 신용증권이 자유롭게 이렇게 배서하면 어때요? 쭉 돌아다닐 수 있고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원인 관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어음 관계에 영향을 줘서 어음 관계를 없애버리면 이 자체가 전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어음이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음 자체가 뭡니까? 원래 발생이 믿음입니다. 믿음. 신용이죠.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안전장치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 이런 걸 두게 된 겁니다. 원인 관계는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해놨죠? 여기가 이들의 원인 관계, 예를 들면 갑하고 A가 매매 관계에 있다. 이 매매 관계가 무효 취소된다 하더라도 어음 관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무인성이라 합니다. 무인성. 이해됐습니까? 무인성이라 합니다. 그럼 전부 이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 이 부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원인 관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실질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총론의 마지막 주제로 남아있죠? 이걸 실질 관계랍니다. 이 실질 관계. 알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 관계랍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안전장치를 둬야만이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잘못되었던 발행행위나 이런 거 잘못되었던 것이 만약에 이쪽 뒤쪽에 일어나는 이런 어음행위, 앞쪽에 일어나는 이 어음행위가
뒤쪽에 일어나는 이 어음 행위에 만약에 영향을 준다. 여기가 문제 생겼다고 해서 이쪽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뭐가 안 돼? 유통성 확보 안 되죠. 돌아다닐 수가 없어, 어음이. 신용이, B가 도대체가 C가 어때? B로부터 이런 어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안전장치를 둬야 돼. 여기에 차단벽을 해줘야 돼. 여기 앞에 일어났던 일은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차단벽을 둬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전부 어음관계 원인이 다 있다는 뜻을 설명드립니다. 여기다. 여기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얀 거는 원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인관계 없이 배서 양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단벽을 둔다 그랬죠? 앞쪽에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잘라줘야지 뒤에 영향 안 줄 거 아니에요. 이 차단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차단벽. 앞쪽에 일어난 건 어때요? 뒤쪽에 영향 안 준다. 무인성하고 다른 거예요. 무인성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차단벽 두죠? 이걸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독립성. 이걸 인적 항변 절단으로 표현됩니다. 독립성.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이 어음이 신용증권이 유통성을 확보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음 제도의 이러한 무인성과 독립성 때문에 어음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환어음의 전부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게 무인성이 뭔지 이것이 뭔지 발행이 뭔지 쭉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제가 표를 해놓은 거 있죠. 어음수표 행위라고 나오죠. 행위. 어음수표 행위는 기명날인 서명에 있는 걸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상행위,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에서는 어음수표 행위라고 했죠. 그럼 모든 행위, 지급거절도 행위잖아요. 사실요. 행위죠. 상환청구도 행위죠. 여기 어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어음법적으로 행위로 할 거냐, 어음수표 행위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기명하고 날인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뭘 한다? 어음수표 행위라고 한다. 골라볼까요? 골라봅니다. 첫 번째, 표시 이미 됐죠? 발행이에요. 발행할 때 뭐가 붙어야 돼? 발행에 가보면 뭐죠? 요건을 갖춰야 되죠? 엄격한, 요식성이 갖고 있죠? 그래서, 가보면 어때요? 기명날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발행할 때? 마찬가지요. 배서할 때 어때요? 기명날인 해야 됩니다. 서명. 또 뭐죠? 보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참가 인수할 때도 기명날인 서명해야 돼요. 그리고 인수할 때도 기명날인 서명해야 돼요. 인수거절, 인수제시 뭐 이런 거 전부 다 행위인데요.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법조문에 지급거절하는데 기명날인 서명하는 말 없습니다. 상환청구하는데 기명날인 서명하는 내용 없어요. 지급제시하는데 기명날인 서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죠. 전제 달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음수표 행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환음에서 어음수표 행위는 그래서 발행, 보증, 배서, 그리고 인수, 참가 인수가 어음수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해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구하고 노력할 겁니다. 상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표화해서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고 연구할 겁니다. 만약 이래도 이해가 아니라면 이 그림을 잘 못 따라온다. 안 됩니다. 이거 다 설명할 건데 이렇게 환음은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수표에 대한 또 구조를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약속음에 대해서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